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 코스피는 5거래일만에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딱 시작한 이후보다는 좀 나아지는 흐름들. 이 말인즉슨 장중 저점에서는 조금씩 들어올리려고 하는 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환율은 1,451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인데 외국인이 2조 가까이 팔거든요. 그 매물을 개인이 받아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1조 6천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너무 급히 올라갔잖아요. 급히 먹은 밥을 소화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월요일 시장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머니코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의 기본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책정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연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했는데 케빈 워시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기 의장이 이 인물입니다라고 찍은 이후에 시장이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이죠. 최연소 연준 이사에 재직한 그런 인물이고요. 시장에서는 매파로 읽거든요. 긴축 통화 정책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인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픽한 것을 보고 좀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달러 지수가 수개월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로 이런 모습에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금이나 은이 대폭 떨어지는 일일 하루에만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안전자산 수요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연준이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 그동안은 휘둘릴 것 같아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렸다면 이런 흐름들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고 이게 1980년도 금이나 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월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0년대 3월 헌트 형제라고 은을 인위적으로 쭉 올렸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규제 강화나 그리고 증거금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제 청산으로 은이 폭락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은이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금과 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시스템 붕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워낙 금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중국의 투기꾼들이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여러 가지 줄다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의 중론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압박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도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압박할 텐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습성을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 진영으로 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 불가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화권 매체에서는 금과 은의 폭락을 보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CNN 보도였습니다. 금과 은이 폭락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의장을 픽하고 나서 나온 변동성 확대 국면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부차나 대차 대조표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을 픽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금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재정에 대한 빚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로 골머리를 쌓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전자산 수요를 일으키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자연스럽게 강세장으로 간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것도 별개로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안정된다라는 걸 일부 신호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은은 조금 더 리스키하게 봤습니다.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이제 분석가는 이미 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자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리와 귀금속, 원자재 이런 부분과 같은 경기 민감 이런 부분 둘이 양쪽을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초기에 하루 원유가 25% 빠졌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은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중화권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뭐 시스템 붕괴다 아니다. 이게 선물에서 다시금 뭐 8% 급등한다 이런 그러니까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급 반등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워낙 30%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모시고요. 중화권 매체의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금과 은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 그런 기반이 있는 상황이고 리스크 관리가 범위 안에서 가능한 투자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공략이 가능하다는 바 금과 은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때 지금 주식 투자를 더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사이트 전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대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와서 또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케빈 워시 연준 전 이사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쉬어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코스닥은 장중에 양전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보합권 내까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업종별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된 섹터 모멘텀 타고 방산주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반도체 투톱도 장 초반 3%에서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를 올려내면서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65%가량 하락, SK하이닉스도 4%가량 하락해서 2.64%까지 지금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7%,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93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이제 245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SK하이닉스는 179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의 주가에 끝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의 하락과 함께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반도체 소부장은 함께 쉬어가는데요. 한미 반도체 4%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이 기판 안에서 삼성전기가 6%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징적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 FCGBA에 대한 이 고부가 기판 납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6% 가까운 상승세,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삼성전기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단 안에서 하나 시스템이 3%가량 오름세로 전환이 됐고요. 우주항공 섹터가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 시스템이 3%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천물을 수출했다
있다라는 소식이 전장에 나왔었죠. 오늘 일단 이 소식 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3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한화 시스템은 3%가량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가 이 우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위성 100만 개가량의 허가 신청을 미국에 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다만 코스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가 3.63%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발의가 설 연휴 전에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국회 관련 모멘텀,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이 또 상법 개정 쪽으로도 붙고 있는데요. 2월 내로 이에 대한 발의를 할 것이다. 좀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붙으면서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오늘 은행주가 일제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꽤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들이 장 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이 꽤 많은데요. 현대차도 일단 강보합권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0.4%가량 소폭 하락으로 지금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는 1%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2.48%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APR은 호실적 기대가 많고 3.52%가량 오름세 전환이 됐는데 일단 증권가에서 APR이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 내놨으니까요. 실적 발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이 11%가량 급등 중인데요. 현대차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전장에서 큰 폭으로 빠졌던 ABL바이오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BL바이오가 이제 사노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이 그래파디 BBB 플랫폼이 우선순위가 좀 밀리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에 20% 가까운 낙폭을 전장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오늘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그래파디 BBB 플랫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냈고요. 오늘 1.67%가량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퍼지지는 않고 있고요. 알테오즈는 3%가량 추가적인 하락,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SPG는 오름세지만요. 로보티즈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5.72%가량 급등하면서 전장에 이어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거의 5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죠. 오늘도 5.72%가량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오늘 토지 자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부 T&D 같은 종목들 2.76%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은 어떤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면서 1% 넘는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2%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5,140선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5,100선을 내려놓았고 5,000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많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잠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변동성 있는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1,1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1조 5천억가량 강하게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장에서 5,300선까지 고점을 높였던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로 좀 쉬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 26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1조 넘게 팔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279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260억가량 사들입니다. 다만 기관의 순매도가 오늘 나오면서 저번 주까지 코스닥 시장을 10조 원가량 순매수했던 기관이 오늘은 약 340억가량 팔고 있다는 점이 꽤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구글에서 AI 도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이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쇼급발 이슈 때문에 다른 업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 급락의 폭도 꽤 컸습니다. 그런 파장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지니는요, AI로 3D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주문해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만 입력해도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구현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와 같은 환경으로 플레이 가능한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그 공간 내에서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신 제미나이 3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AI로 유명한 나노 바나나 프로와 그리고 생성형 AI 이쪽으로 강한 제미나이 3가 결합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게임 업계는 그나마 굉장히 패닉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니티나 온라인 엔진 같은 경우에 게임 업계 딱 생각해 보면은 게임 개발업자들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간 굉장히 고비용으로 개발사들이 뛰어들어서 게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구글에서 프로젝트 지니를 딱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쉽게 뭔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24% 떨어졌고 로블록스 13%, 앱너빈 16%,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8% 가깝게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대형 퍼블리셔나 퍼블리싱 솔루션 기업들 전반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AI에는 돈 버는 기업과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이렇게 딱 나뉘어져서 정말 투자자들의 심판을 받을 거고 결국 이게 주가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흐름까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AI 돈 버는 기업, 구글과 엔비디아. 구글은 차세대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충격은 구글에게는 혁신 지속성이라고 대비될 만큼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완전히 시장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글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인식의 틀을 가져다 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지니가 쇼크 다른 기업에 그리고 다른 산업에 주다 보니까 이러한 일련 흐름들로 구글은 정말 제때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인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업이구나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재차 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글 내에 미국 내에 구글 AI 울트라라고 해서 구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독료가 약 $250, 36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 시장은 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기 연구 단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정밀하게 재현하거나 아니면 공간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왔고 이런 부분으로 게임 업계가 바로 타격을 받는 주가적인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 바 아무래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니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제는 중요한 게 돈 버는 AI 기업을 찾아라. 머니코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외나 국내 증권사에서 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팩트셋에서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한 33% 정도 되겠는데요. 그를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75%가 그래도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5년 평균은 78%였대요. 이를 비교하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이익 성장률
성장률이 1년 사이에 한 11% 성장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5분기 연속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업 이익 성장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추락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기업을 픽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AI 기업들 수익성, 마진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변동성 확대 국면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내놓느냐,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AI 시대에 돈 버는 기업들 제일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기업이 탑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한번 보면은 메모리 더블 업에 대한 긍정적,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자료였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는 삼성전자를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SK 하이닉스는 1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잡은 이유가 올해 EPS 추정치, 내년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맞다면 19% 상향 조정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7% 상향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좀 맞는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에서는 올해의 영업이익은 245조이고 그리고 내년은 317조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317조 원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8.9%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률 179조로 얘기했고 내년 영업이익이 225조 원, 이거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내년 225조 원에서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가 73.8%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요. 요 수치가 맞다면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HBM4 경쟁력 같은 경우에 일반 메모리 업사이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까 그리고 수요가 탄탄할까 이거에 대한 전망인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메모리 가격이 고점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왜 새로운 공장 가동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폭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은 올해까지 전체 메모리 이런 부분이 완판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례 없이 공급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귀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메모리 더블 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분기 디램 가격이 70에서 100% 급등할 가능성 이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설비 투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게 HBM4거든요. 그런 실행력 이런 부분이 핵심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올렸고 오늘 올렸잖아요. 근데 이전 가격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올해 145조 원으로 200% 늘 것이다. 이런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은 17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은 심화될 그런 전망이고요. 지금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상대방 고객사와 계약을 또 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메모리 갑인 그런 기업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서 꼭 메모리를 좀 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메모리 단기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클린룸 공장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도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렸던 바 그래서 몸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슷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도 HBM과 수익성 부분에서 격차가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긴즉슨 HBM 고부가 가치에다가 디램도 그 가치만큼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DRAM도 잘 되면 HBM4 공급 단가 이런 거 계약할 때도 훨씬 유리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도 디램이지만 낸드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도 업계에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에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비싼 HBM에 두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낸드에 두게 될 텐데 그럼으로써 낸드의 값어치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라 루빈의 AI 플랫폼 탑재도 지난주에 사실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낸드를 찾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지컬 AI가 확산이 되면서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이고요. 메모리 자체적으로 AI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끝이 언제인지 지속적으로 따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UBS에서 제시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265만 원이었는데 330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하면서 올렸고요. 올린 이유는 EPS 추정치를 올해 그리고 28년도까지 최대 10%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의 경쟁사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그 기업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UBS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중공업 매출단에서는 15% 그리고 수주에서는 10% 이상 회사 측에서는 가이던스를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UBS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작년과 동일하게 실제 마진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그 마진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초고압 변압기도 갑 중에 갑으로 K전력기기의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반도체와 비슷하게 올릴 수 있겠죠. 그걸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그 틀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설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100% 정도 가까이 성장하면서 2,610억 원 정도.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 수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와 JP모건에서 효성중공업을 300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LS증권과 LS증권이 350만 원, 그리고 대신과 유안타, 하나, IBK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인데요. 증권사 분석 리포트인데요. 330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혹은 이제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효성중공업이나 현대로템이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대에서 뭐 많이 그동안 오르긴 했지만 잠깐 숨 고를 때 매수의 타이밍인가 하시는 분들에게 일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가 현대로템을 분석을 했는데 참 현대로템이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기대치 대비해서는 못 나온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유지한 흐름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올해 이후 신규 수주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은 페루나 이라크나 루마니아 이쪽
방산 파이프라인 이쪽을 좀 낙관적으로 바라봤고 사우디도 이미 굉장히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데 미국의 300대 규모의 전차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추가적으로 수주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올해 가이던스가 좀 골드만삭스에서는 보수적이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맞은 올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비추어 봐서 올해 실적은 좀 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폴란드 K2 관련해서 계약을 작년 8월에 맺었고 페루 같은 경우에 계약도 작년 12월에 마쳤고 이런 흐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이 못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할 수 있으니 이게 긍정적이다. 앞서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골드만삭스에서는 28만 원 유지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32만 원, 유한타증권에서는 30만 원 유지하는 리포트도 내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로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데 그냥 숨을 고르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월요일 시장을 전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에 끝난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국제 금값과 은값도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마저도 8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일종의 ATM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손실을 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외국인들의 매물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지수 방어성으로 매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인 자금이 넘쳐납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은행권에서 자금이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는 것을 숫자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다가 1월달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러한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2월달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종,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지난달보다는 수출 동향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금융지주회사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강세를 나타내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은 다양한 기업들에 대출을 주고 있고 특히 뭐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기업 쪽에서 돈을 벌고 있고 대기업들의 부도가 없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돈들을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많이 열려져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이 여전히 이 펀더멘탈이 증가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는 즉 작년 경제 성장률이 1%대면 올해는 2%대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물을 던지는 걸 개장 초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받아내고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대기하고 있던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 다 잡아내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실 때 물론 기관 투자는 일부 지금 시간 10시가 넘어가면서 일부 순매도에 동참하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강하게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받아내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안목을 보시고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조방원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실적이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도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 환경이 좀 바뀌면 그대로 점프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보안주 등에서도 개장 초에 매물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먼저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도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단기적인 시간을 갖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긴 시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스페이스X처럼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인지, 오늘도 역시 우주산업 쪽에서는 같은 섹터 내에서 고가주와 저가주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가주라고 볼 수 있는 루미르나, 스피, 그다음에 제노코 같은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은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런 순환매의 이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조정, 우리 주식시장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 실적이 답인가 보죠. 오늘의 특징주는 뭘 가져가 볼까요? 네, 이제 곧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으로 관광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일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말 그대로 한일령을 내렸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관광 수요가 늘고 있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호텔에 묵으면서 또 그 가까운 그 화장품점에 가서 화장품들을 소비를 합니다. 직접 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항공주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호텔주들도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GS25시에 팔고 있는 여러 가지 그 PB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를 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화장품은 우리나라 수출의 1등이면서 또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K-뷰티 상품을 소비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화장품 대장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APR을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대 APR 가격은 충분히 싼 가격입니다. 길게 보시면 APR은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나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2천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 APR 화장품을 해외에서 이미 수출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한국에 가서 더 싸게 소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APR 같이 대장주가 이 화장품주 전반을 견인하면서 여기에 화장품주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 선두에 APR이 있습니다. 네, 요즘 화장품주가 다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PR 관심 있게 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에 핫한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전략 뭐가 있을지 바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머니코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들 쭉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항 탁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시간 빨리 가서 벌써 이제 2월 또 그쵸. 예, 첫 네. 출발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구글이 또 쇼킹한 그쵸. 네. AI 도구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게임 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술렁술렁이더라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예. 분위기가요. 예. 이번에 이제 구글이 이제 발표한 게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거죠. 네. 가상 세계 3D를 구현하는 지니 3를 공개했어요. 근데
뭐 되게 호평입니다 지금. 괜찮다 이 정도면은 뭐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3D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런 3D 가상 세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 피지컬 AI의 사실 필수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LWM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지 월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만 봤는데 이제 라지 월드 모델까지 월드 나왔습니다. 모델, 예. 월드니까 뭐 더 크겠죠, 확실히. 그래서 초대형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여기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전력, 냉각, 인프라, 성장에 완전히 뭐 큰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모멘텀을 지금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메타를 비롯한 기존 게임 업체라든지 메타버스 업체들한테 지니3를 통한 어떤 개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특히 AI 산업에서 저희가 막 계속 여태까지 뭐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봐왔잖아요. 그 이상을 지금 뛰어넘는 이제 가상 세계, 추론 아니면 게임 다음이 업계. 이제 가상 그렇죠. 세계. 예. 맞습니다. 네. 자율주행, 피지컬 AI까지 모든 걸 다 지금 줄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데 되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네. 변하는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지 얼마 안 돼서 막 추론, 그렇죠. 이제는 가상현실, 가상현실까지. 이미지와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걸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네. 빠르게 변하는구나. 어떻게 쫓아가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피지컬 AI 로봇들도 이제 네. 이 현실을 완전 3D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AI 시대를 대하는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쵸. 그런 기업만 믿고 가겠다라는 투자들의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사실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불안하죠. 근데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가 뭐 다양한 그러한 뭐 회사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네. 몇 개 회사가 또 독점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들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네.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계속 자금 조달을 통해서 시설을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생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상태에 있다 보면 지금 빈입빈 부익부가 강해진다 보면은 결국 기대감만 높은 AI 업체들은 당분간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하다. 팔란티아 같은 경우도 거의 200배 PER이 나오고 있고, 뭐 오라클이라든지 기대감만 너무 큰 회사들은 당분간 사실 피해야 되는 게 전략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에는 현금 조달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를 계속 확대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게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제 구글 이러한 쪽 결국은 이제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되고 또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향후 독점적 지위를 갖고 갈 수 있는 회사들 위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AI 소프트웨어들은 투자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팁들, 그 해외 기업들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AI 기업에서 제일 잘 돌보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 더블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KB증권, 워낙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제시하긴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한 차례 더 올려서 140만 원으로 네.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어디가 끝인지. 저는 사실 예. 국내 증권사들이 너무 늦어요. 그래요? 네, 너무 예. 늦습니다. 저는 네. 외국계 리포트를 보는 게 훨씬 낫지 더 나는. 않을까. 왜냐하면 뭐 SK 하이닉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지난주에 20조 원, 딱 19조 원 발표를 했죠. 그렇다 네. 보면 올해 2026년도는 뭐 20조를 한 4번 찍으면 80조 원, 최소가 80조 원이라는 거죠, 영업이익이요. 그럼 주가가 지금 추정 PR이 7.9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으로 지금 주가를 계산하면은 지금 8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저렴하죠. 너무 싸다는 거죠. 네. 그럼 최소한 저희가 연말까지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140만 원 이상 좀 가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저는 더 빨리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당연히 올해 이제 레거시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3, HBM4까지 가격뿐만 아니라 공급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아마 영업 실적을 80조 원 정도로 지금 본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4분기 20조 원 찍으면서 결국 2026년에는 100조 원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4번 하면은. 근데 삼성전자는 더 재밌는 게 레거시 반도체에다가 HBM, HBM4까지 양산 다 들어가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하반기부터 또 가동률을 한 60%까지만 끌어올리면은 여기는 사실 영업이익을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쪽에서 100조 원이요. 그렇죠. 예.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예. 최소가 뭐 크게는 140조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하여튼 110조 원 정도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갖고 지금 나온 추정 PER이 10배예요. 네. 그 삼성전자가 추정 PER이 10배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배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에서 보신다면 최소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사실 이제 한 1, 2주 전에 벌써 이미 이제 외국계들이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이 정도 만약에 예상치를 간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시는 것은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들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어도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네, 아니 뭐 ETF를 사세요. 예, 두 개가 지수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예. 네, 그런 말씀도 좀 해드립니다. 네, 정말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정부에서 레버리지 상품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런 흐름으로 좀 궁금해지네요. 자, 1월 수출이 34%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효자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2배 늘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 볼게요? 또 예. 흑자가 한 87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역대 1월에서는 가장 최고치입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지금 품목별로 잠깐 수출을 보니까 반도체가 102%가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컴퓨터가 한 89%. 요즘 뭐 삼성 노트북 하나 지금 300만 원이 넘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 200만 원 초반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이 올 정도니까 컴퓨터 올랐죠. 통신기기도 한 66% 올랐죠. 디스플레이 26%, 자동차 21%, 바이오에스 18%, 2차 전지 6%.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수출이 대부분 중국의 50%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0%가 증가했어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관세까지 두드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가 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은 제가 관계 개선하면서 이 정도 수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출이 올해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해당 업종들이 결국은 올해 2020년도 실적을 이끌 업종이지 않겠는가. 그럼 가장 앞단에는 저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가장 앞단에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IT 중소형주. 그다음에 자동차, 바이오헬스까지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잘 보시면은 코스닥 강세로 가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개인들이 ETF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넣지만은 네. 또한 동시에 코스피의 중소형주 단도 괜찮습니다. 코스피 중소요. 예, 왜냐하면 예. ETF 업종별 ETF로 들어가면은 코스피 중소형주 단하고 코스닥을 담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2020년 실적을 결국 1월달에 이 수출 지표 하나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서나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단에서도 투자 설비 투자 이런 부분은 늘려갈 것으로 당연히 막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년부터 했던 말이 반도체 소부장 봐야 그쵸, 된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 3천에 대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사실 부탁드려요. 전략을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AI 반도체도 있고 레거시 반도체도 있고 파운드리가 다 있어요. 이제 각각 분야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레거시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뭐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공급까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보신다면 올해 이제 레거시 쪽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는 뭐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하반기에 지금 가동률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 50%까지 가동률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여유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가동률이 60, 70%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충분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파운드리까지 관련되어 있는 전체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은 저는 뭐 아무나 던져도 지금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소부장들이 올해 2026년 실적이 평균적으로 50% 증가한 정도로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코스닥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코스닥도에 편입돼 있고 또 코스피에 중소형주로 편입이 많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ETF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ETF. 예, 어떤 종목을 하나 딱 찝기가 저는 사실 뭐가 먼저 갈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뭐 솔 AI 반도체 소부장 ETF라든지 뭐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라든지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유 ETF라든지 유망 ETF들 그렇죠. 알려주셨네요. 괜찮은 이런 소부장 ETF 중심으로 사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ETF 안에는 그 투자 전략이 다 담겨 있잖아요. 어떤 네. 섹터인지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고 네. 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지수 종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맞게 나오 2부에서 말씀드리는 예,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금과 은이 하루 낙폭이 꽤 심해서 걱정하신 분들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해서 이런 흐름대로 연결됐다라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금과 은 하루 낙폭 굉장히 큰 거 이거 어떻게 되돌려질까요? 사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연준 차기 의장으로 이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어요. 지명이 된 게 시장의 사실 반응이 되게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도에 연준 이사를 할 때는 되게 매파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2016년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사실 파월 의장하고 사실 의장 후보에 같이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로 변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장인도 에스더 로더 저기 회사 그 저기에다가 그 오너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낙 절친이니까 네. 뭐 이런 처갓집 떡도 지금 보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데 저는 일단 이제 시장이 처음에 먼저 본 게 뭐냐면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 부분을 지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 이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분은 연준이 갖고 있는 독립성이라든지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충분히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나오니까 바로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 네네네. 거고요. 달러가 강세로 움직이니까 그동안 달러 약세에 사실 베팅이 돼 있던 금 가격과 코인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더 추가적으로 그냥 폭락으로 더 갈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요. 금은 한 4,500달러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 수준이 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사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처음에 행정부 들어왔을 때 107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이란 말이죠. 그럼 한 10% 정도 이미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97에서 98 정도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달러는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금 가격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서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대로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불안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만약에 매파적으로 움직인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금리가 여전히 높을 때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미 사실 4명의 후보자들을 계속 케빈 워시의 뒤에다가 얹혀놨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끊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다들 그겁니다. 케빈 워시에 대한 지명이 늦어지고 경쟁자들이 계속 출연했던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가 늦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 맹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은 분명히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은 분명히 지속할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달러가 잠깐 강세로 돌아왔지만 달러는 이제 보합권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아마 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아닌 채권 시장에는 조금 더 이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시장 한편에서는 연준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킬 인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반면 트럼프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이걸 또 그쵸.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금과 은은 시스템 붕괴는 아니다. 네, 이렇게 붕괴는 생각하시면서. 아닙니다. 예, 달러 네. 강세의 전환에 따른 네. 반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게 지나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2월 시작됐잖아요. 네.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국내 시장 네. 저는 사실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일단 대형주의 어떤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는 일단 한번 쉬어가고 네.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지금 그동안 못 갔던 코스피의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쪽. 근데 아까 제가 수출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 같은 경우 여태까지 밸류에이션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못 샀어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조금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코스닥 지난주 10조 원 다 보시면 금융 투자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가 들었냐면은 ETF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사모펀드들
하이네워스 고객들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목보다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밸류에이션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그쪽에 따라가셔라. 괜히 뭐 종목 이렇게 하나 막 해갖고 내가 또 장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에 네. 코스피 중성주의 업종별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것을 한번 먼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매일 경제 채널 특히 마켓나우 2부를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금 쉴 때는 아닙니다. 빠르게 전략들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도 2월 성공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는 능동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LB 자산운용은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패시브 전략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업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액티브 전략을 통한 분산 투자가 더 적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기술업종이 글로벌 증시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융과 에너지, 헬스케어 산업 역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 기술주 그룹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투자할 때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기준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중단기 채권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AB 자산운용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연착륙과 리밸런싱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권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특히 크레딧 채권들 같은 경우는 두 시나리오가 모두 우호적이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의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설령 리밸런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선별과 분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서그러의 김수현입니다.
요즘 유독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주류 업종입니다. 한때는 경기가 나빠져도 술을 마신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혔지만 이 공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대형 주류 기업들의 주가는 각국 증시 대표 지수 대비 뚜렷하게 부진했습니다. 위스키와 꼬냑처럼 고가 증류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낙폭이 컸고요. 또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재가 아닌 고가 술부터 줄이기 시작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핵심 소비 시장에서 동시에 소비 둔화가 나타난 것도 주류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술을 마시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많이 마시던 문화에서 이제는 집에서 가볍게 즐기거나 아예 술을 피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도수가 높은 술보다는 저도주나 무알콜 제품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변화는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술은 여전히 마시되 예전처럼 많이 마시는 문화는 쇠퇴하고 있죠. 이 변화가 지금 맥주, 소주, 하이볼까지 전부 흔들고 있는데요. 먼저 수제 맥주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은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회식과 모임이 줄어든 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와인, 하이볼로 취향이 이동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저도주, 무알콜 선호까지 겹치면서 수제 맥주는 구조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제로 IPO까지 추진했던 업체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매장을 정리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수제 맥주 업체들은 하이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소비층이 겹치고 또 편의점 마트 중심의 유통 구조도 비슷한 데다 기존 양조 설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정부가 하이볼을 포함한 저도수 혼성주에 대해 주세를 한시적으로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하이볼은 도수나 소비 방식은 맥주와 비슷한데도 가격 기준 과세를 적용받아서 수량 기준 과세를 받는 맥주보다 세부담이 컸습니다. 같은 캔을 팔아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번 개편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업계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최대 1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장벽이 낮아지면 하이볼 수요는 더 커질 수 있고 수제 맥주 업체들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재무 여력이 약한 업체일수록 가격 인하보다는 손익 개선에 먼저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 흐름 있잖아요. 맥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더 구조적인 변화는 소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도 소주, 이런 말은 거의 쓰이지 않죠. 현재 주력 제품들은 대부분 15도에서 16도 수준이고요. 리뉴얼이 있을 때마다 도수는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중시하는 2030 세대 트렌드까지 겹치면서 저도주와 논알콜 제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 바로 하이트 진로죠. 실적부터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주류 시장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하이트 진로는 매출 감소율을 3.9%로 최소화하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방어력은 확인됐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하이트 진로는 소주 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기 위해 판촉비를 늘렸고요. 동시에 맥주 쪽에서는 필라이트를 앞세워서 발포주 시장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실제로 필라이트는 지난해 출고량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축소분을 상당 부분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소주는 다른 주종 대비해서 수요 변동성이 가장 적은 영역이라는 점에 시장 추가 축소만 없다면 마진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류 시장은 많이 마시는 술에서 가볍게 즐기는 술로 흐름이 옮겨가고 있고 한 번에 취하는 문화보다는 오래 그리고 부담 없이 나눠 마시는 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볼 주세 감면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로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소주와 맥주를 동시에 보유한 하이트 진로처럼 포트폴리오가 넓은 기업일수록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실적과 기업 가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진짜 재밌는 아이템 저 알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류 종목 중에 그 사마왕관이라고 아시나요?
거래량이 진짜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삼어왕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병뚜껑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이 만약에 정말 잘 팔린다면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도 막 하잖아요. 우리 그 술 먹는 자리 보면은 소주병 그거 해가지고 꼬리 따가지고 여기 위에서부터 땅에 달 때까지 그 마신다.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 여기 천장에다 묶어가지고 소주병 이렇게 머리 꼬리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많이 마시고. 그래서 병뚜껑이 많이 팔려야지 술이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삼화왕간 주가가 2017년부터 쭉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어요. 뭐 자영업자 힘들고 뭐 이런 거 그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삼화왕간 병뚜껑이 안 팔리면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잘 안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리는 행복의 시간이 막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 누릴 때 최대한 기분을 만끽하고 빨리 참여해서 누려라. 왜냐면 이렇게 또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벌써 약간 기분이 주눅 들잖아요. 특히 이제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또 그 나오거든요, 얘기. 아니, 내가 왜 하면 또 뭐 난 인간지표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오늘 아마 그런 비슷한 댓글 커뮤니티에 많이 쓰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막 비아냥 자기 스스로 비하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와서 빠졌습니다. 저는 역시 인간지표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오르는 시간은 굉장히 그 빠르고 짧아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시간은 뭔가 이제 되게 길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르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오를 때보다 내리는 게 더 길기도 하고 이 지금 뭐 그 기분 탓도 있는 거예요. 기분 탓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루 내려버리면은 뭔가 한 일주일, 2주일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그 오를 때 취할 거를 취하지 않으면은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고려아연 같은 거 급락하는데 좀 이제 또 그 며칠 전에는 야 은찌꺼기 팔아가지고 뭐 엄청 돈을 번다 이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은찌꺼기 갖고 또 은찌꺼기를 갖고 팔아서 돈이 됐다 이 의미가 약간 기자님이 그거를 좀 극대화하려고 쓴 거잖아요, 표현을. 그렇죠? 은의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기밖에 안 되는 뭐 그거 가지고 엄청난 수익 창출을 했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워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은찌꺼기가 그럼 찌꺼기여서 그냥 버려버릴 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은찌꺼기 갖고 급등했는데 오늘 또 은 때문에 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또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지금 은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고 30위안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죠. 고려아연이 11.6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0위 안에 지금 보니까 딱 두 종목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자, 두 종목 플러스인데 25위에 하나금융지주 3.49, 오늘 제가 갖고 온 하나오션 이게 0.29. 예,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고 하나그룹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44위에 하나시스템도 2.87 오르거든요. 하나그룹이 왜냐하면 지금 하나그룹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고 특히 이제 육군 뭐 이쪽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K9이나 천무나 그리고 하나오션은 또 요것도 방산인데 얘는 해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군함 쪽에. 하나시스템은 이제 드론. 이제 우리 현대전에 굉장히 중심인 드론에다가 UAM 같은 도심 드론까지 관련되어 있고 우주항공 시스템까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전투기의 눈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방산에 걸쳐 있거든요. 하나그룹이. 오늘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에 비해 밀리는 것이 좀 아쉽지만 하나그룹 3총사 중에 2개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화면에는 하나오션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다 마이너스고 2000년 대우주 종공업에서 분할 신설됐다. 그리고 하나로부터 플랜트 풍력 사업을 양수하여 하나오션 디지털 합병 사업 영역 확대했다. 이게 자주 보셨죠? 이제 많이 이거 하나오션은 많이 나왔어요. 잘 오르니까 많이 거론되죠. 그렇죠? 못 오른 거를 제가 뭐하러 그 막 급락한 걸 뭐 아쉬워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급락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를 사실 들고 오진 않거든요, 거의. 자,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8% 증가, 영업이익은 1236.2% 증가. 와, 1236이요? 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했고 상선 부분이 LNG 운반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는
이 해외 프로젝트 완수 실적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원가 절감과 안정적 수행 계획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자, 상선 부분이 있고 해양 플랜트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군함 미국의 군함 부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필리조선소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지금 해군 쪽에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 하나오션이 그렇죠. 계속 모멘텀이 작용됩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뭐가 좋은 거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DB증권에서 컨센서스는 2025년도 4분기 컨센서스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2026년 1분기가 됐으니까. 근데 보니까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답니다. 상선 부분은 개선이 되는데 개선세는 지속 중이고 특수선 2026년에 특수선 수주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상반기 예정된 그 파이프라인들이 캐나다 CPSP 프로젝트 있고 중동 잠수함, 에스토니아 초계함. 보세요. 이게 일반 민간 상선이 아니라 지금 다 군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군함 쪽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는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K9 수출했잖아요, 육군에서. 하나오션은 또 그러니까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육군 거 하나 거 쓰니까 좋으니까 야, 우리 해군 건 없어? 이렇게 또 배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고 육군에서 해군으로. 자, 기존 고객인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그쵸 넘었죠. 이미 아시아 지역 넘어서고 있죠. 하나그룹이 보유한 필리조선소를 활용해서 단납기. 바로 저거죠. 지금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천무 저기 노르웨이의 그 수출 성공한 것도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납기가 짧다. 어느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 정도 납기를 지켜주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휴전이에요. 휴전.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예산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국내 피어주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2025년도 4분기는 컨센서스 하회할 전망이지만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오늘 커뮤니티도 이제 하나오션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살걸. 저거는 말죽거리 장수 같은데요.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대사를 깐 것 같아요. 아마 그 버스를 놓쳐가지고 그 한가인 씨가 타고 있는데 그 놓친 거죠. 그래서 막 나 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아직 못 샀다고요. 네, 하나오션 못 사신 분은 이미 늦었죠. 자, 근데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인정? 자, 멀미난다 그만하고 좀 올려줘 이렇게 됐는데 오늘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살짝 또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지금 낙폭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전체가. 그래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어서 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요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그렇죠. 남들보다 나니까요. 자, 재평가 기대래 오셔나 빨리 올라가. 자, 그래서 재평가를 기대하는 오늘은 좀 쉬지만 재평가 기대할 만 한 2026년에 비전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2.65%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3%대 하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빠진다고 표현해야겠네요. 그렇죠? 오르는 건 좀 오른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2.65나 빠지니까.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눈에 띄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떨어져서 어부질인가요? 아니면 에코프로의 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에코프로의 힘이라고 할까요? 2차전지 팬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알테오젠이 그 생각했던 개혁 규모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급락을 하는 바람에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에코프로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이 이제 뭐 상호작용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오랜만에 에코프로가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에코프로가 먼저 코스피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테오젠이 1위를 치고 올라가면서 먼저 코스피를 가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쉬울 텐데 오늘 어쨌든 아쉬운 마음을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다독이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또 급락을 하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뭐 한 4종목이 위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에 상장하기 2007년이고 2016년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분할해서 에코프로 BM이 절로 갔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환경사업 분할해서 이 에코프로 HN 이렇게 나갔네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주회사로 남았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형제라고 부르고 2차 전지 재료사업과 환경사업 부분 두 축이 되어 있고요.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8.8%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 전환. 일단 흑자 전환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ESS 시장,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증가한다. 이거 나오고 AI 확대에 따른 데이터 백업용 UPS 시장 급성장, AI 모멘텀 디바이스 시장 확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여기 기업계획 안 나와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쵸? 가볼까요? 커뮤니티? 이슈 가볼까요? 지금 로봇이 말이죠. 로봇이 지금 이것까지 살려내려는 지금 그쵸? 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 성장세를 등하고 코스닥 대장주에 등장했다. 지금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1, 2위를 먹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서 17만 2천 원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를 갔을 때 며칠 전에 뉴스인데 2024년도 10월 2일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1위를. 감격스러운 지금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주가는 안 좋은데 에코프로 형제가 지금 굉장히 힘을 내고 있어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아까 지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하다가 마지막 그걸 말을 안 했는데 로봇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이 지금 요 전지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주력인 3원계, 4원계가 로봇에는 더 적합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중국산 LFP 배터리에 밀려서 저렇게 됐던 거잖아요. 지금 주가의 흐름이. ESS 시장에도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성이 좋고 싸고. 그런데 지금 로봇 시장이 갑자기 개화가 되면서 현대차가 날아가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전지는 우리 게 더 나은데? 이러면서 에코프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에코프로 지금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거. 자, 삼전, 한익, 현대차 대기업은 다르구나 했는데 에코프로도 이제 여기 코스닥에서 보면 대기업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대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부흥보다는 아까 말한 로보틱스가 떨어져서 그리고 약간 알테오장과 이 지금 저기와 크로스하면서 올라간 게 크긴 한데 어쨌든 에코프로도 큰 기업이니까요. 자, 단물 빠졌나? 추매? 근데 이건 단물이 빠진 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을 지금 1.65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자, 슬슬 도토리를 줄 시간인가? 자, 에코프로도 지금 또다시 고민일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 1년, 2년 전에 엄청 뜨거웠던 구간으로 지금 거의 좀 다가서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거기 고점을 넘어설 만큼의 지금 로보틱스의 모멘텀인가? 이게 또 올라도 고민이게 지금. 근데 내렸을 때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고민보단 이 고민이 낫지 않나요? 그렇죠. 배터리 완전히 지금 거의 언론에 등장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5천 갈 동안도. 그렇죠. 코스닥 1000 갈 때도 사실 저기였죠. 주역이 바이오랑 로봇이었지. 바이오가 초반에 달려줬고 로봇이 그걸 정점을 찍었고.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이제서야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죽거리 잔혹사 나왔는데 오늘은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타짜. 근데 이게 사실 요즘 영화는 별로 이게 꽤 나온 지 한참 10년 정도 됐죠. 근데 아직도 말죽거리 잔혹사 타짜의 대사들이 막 이렇게 통용되는 거 보니까 진짜 명작은 명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기의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명대사가 워낙 많은데 자, 오늘 시장에 맞는 명대사 뭐 생각나시나요? 바로 하나오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양반 갈 때도 예술을 가는구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갈 때도 여기서 이제 죽었잖아요. 죽음을 맞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나락으로 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오션이 이 급락장에서 혼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락으로 갈 때 쓰는 거를 좀 하나오션이 가는 거에 조금 반어법으로 좀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사를 하나오션에 맞게 변형해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장이 좋을 수 있나요? 이게 기분 좋게 농담도 하면서 갑시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오션 그 양반 급락장에서도 버틸 만큼 버티구만.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패드 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보 가운데 가장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말 사이 미증시도 일제히 하락, 금과 은, 이 자산 가격까지 동반 하락한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변동성 장세를 펼치면서 코스피는 3.3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갑니다. 5,0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3.26%가량 하락하면서 1,111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000선을 지지받으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도 3.47%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거세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1조 7천억 넘게 팔면서 코스피를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2조 3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전주까지 10조 넘게 사들였던 기관이 오늘 좀 팝니다. 1,200억가량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0억가량, 외국인은 600억가량 사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의장으로 지목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 압박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1,450원대를 넘어서며 출발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원가량 오르면서 1,457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엔비디아에 처음으로 고부가 기판인 FCBGA를 공급하며 그간 일본 기업들이 독주해온 AI 반도체 부품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하반기 엔비디아에 NV 스위치용 FCBGA를 공급하기로 하고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생산은 삼성전기 부산 공장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NV 스위치는 다수의 GPU가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돕는 AI 플랫폼의 핵심 하드웨어인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렉 시스템 하나에는 18개의 NV 스위치가 탑재될 만큼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간 싱코덴키나 이비덴 등 일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호퍼와 블랙웰 등에 들어가는 고부가 기판을 모두 공급해 왔는데요.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AI 칩 부품 공급망을 삼성전기가 처음으로 뚫으면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3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며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 좀 밀리면서 오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2%가량 상승세 2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가량 하락 중인데 7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주가도 지금 종목별 주가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작년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연결 당기 순이익이 4조 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주주 환원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진행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됐는데요. 이에 오늘 증권가에서 하나금융지주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주 환원율이 50%를 달성할 전망이라면서 자사주 규모나 배당 세제 혜택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14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도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며 수익성 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주주 환원 확대가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6%가량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3만 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B금융도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가 하나금융지주의 호실적과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금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0.9%가량 하락한 13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 국면을 맞았습니다. 앞서 CATL은 올해 중반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승용차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인 GAC 아이오는 CATL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소비자용 전기차 모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초 CATL이 상업용 밴 전용 나트륨 배터리를 출시한 데 이어 일반 승용차까지 그 범위가 늘어났는데요. CATL은 연이어 경상용차 부문으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여전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오늘도 2.46%가량 오르면서 16만 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는 조금 빠집니다. 4.96%가량 하락하면서 22만 500원 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에코프로만 여전히 강세 탄력 붙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진 가운데 에코프로가 그간 부동의 1위였던 알테오젠을 제치고 저번 주에 시총 1위를 되찾았습니다. 장기화된 전기차 캐즘 속에 다시금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전략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워낙 이제 배터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전문 지식도 잘 알아야지 투자하는데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 필요한 듯합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트륨 이온 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네. 리튬, 나트륨 이온 이런 부분 좀 어려워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기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네. 최근 이제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렇게 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과장된 어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사실은 오늘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국소적인 분야에서만 일부 쓰일 뿐이지 네. 결국 대세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은 결국 리튬이니까요. 네. 그 리튬이 갖는 의미,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어느 수준까지 와 있고? 예. 일단 CATL이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뭐 선두주자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21년도에 이걸 갖다가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거의 한 5년이 지난 올 1월 현재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승용차는 아니고요. 네. 승용차에는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고 보고요. 마이크로밴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상용차 이런 분야에 실제 탑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그리고 26년 1월 23일 천행2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이게 이제 배터리예요. 배터리의 네. 브랜드명인데 이제 스펙을 보게 되면은 45kWh 용량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175Wh per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175Wh 킬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LFP랑 거의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예, 그런 대로 예.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놓고 본다면 뭐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영하 40도에서도 90% 용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극한의 저온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LFP의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LFP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저온 특성이 나쁘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나트륨 배터리가 그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나트륨 배터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 몇 가지 그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낮은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본질적인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터리에서는 사실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기 보시면은 그 에너지 밀도가 제일 높은 거는 전고체 배터리죠. 킬로그램당 400에서 500Wh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원계입니다. 250에서 한 300. 그 다음에 LFP 배터리가 160에서 요즘 이제 원래는 한 175 정도였는데 좀 높아졌다고 그래서 한 200
와트 아워. 나트륨이 이제 140에서 170 와트 아워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배터리의 상단은 LFP 하단하고 거의 이제 좀 약간 넘어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뭐냐? 뚱뚱하다는 겁니다. 뚱뚱하다는 거. 좀 부피가 크군요. 네,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래 1kg하고 스티로폼 1kg하고는 무게는 같지만 부피는 천차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트륨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와 음극재의 다진 밀도는 그 기존의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다진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재료가 헐거워서 꽉 채워 넣어도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스티로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용량일 때 LFP 배터리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두께가 두껍고요. 뚱뚱하다는 얘기고요. 3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2배 이상 뚱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전기차에 깐다. 전기차에는 보통 스케이트보드라도 전기차 바닥에 깔잖아요. 네네. 3원계보다 이게 높이가 2배가 높아지게 되면은 안에 자동차 안에 뭐라고 할까요? 공간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죠? 이게 높아지니까 그렇죠. 줄어들 예.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이 고를 갖다가 훨씬 높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기차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이 뚱뚱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를 갖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러겠네요. 좀 어렵군요. 아니면 뭐 UAM이라든지 예. 이런 데 쓸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하나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원가 구조도 아직은 비싸요. 나트륨 배터리를 갖다가 중국에서 이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트륨은 뭐 훨씬 풍부하잖아요, 리튬보다. 그러니까 원가가 싸질 거다. 생산 단가가 이제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LFP를 갖다가 생산 단가보다도 오히려 30%가 높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원가 절감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리튬 배터리와 나트륨 배터리 시장 규모 좀 많이 차이 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S&P 글로벌에서 이걸 갖다가 뭐 추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 놓고 보게 되면 한 4,2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수십 기가와트 아워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035년이면 어떠냐? 2035년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저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약 8,000기가와트 아워를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수백 기가와트 아워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맨 위에 약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시장에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압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부분에서는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가령 뭐 ESS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령 뭐 조그만 상용차라든지 마이크로밴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일부분 쓰인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납축 전지를 갖다가 시동 걸 때 납축 전지를 갖다 대체하는 용도로는 쓰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넘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뭐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쪽에 투입되는 거는 약간 약점이 뚱뚱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가 구조 이런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에서 쓰인다라는 네네네. 부분, 예, ESS나 이제 작은 상용차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 크기도 그만큼 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것 일단 같은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치 네. 것처럼 사실은 뭐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확장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그게 맞겠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에도 집중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리튬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에 왜 리튬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주인공이자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심장. 있는 거고요. 예. 단순한 재료 중 하나가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일단 이 물리적 위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가장 가볍고 가장 강력하죠. 리튬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는 가장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한 어드밴테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배터리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튬은 나트륨보다도 원자 질량이 3배 이상 가볍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같은 무게라면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이게 리튬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리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전자를 자꾸 그 리튬 원소 자체가 전자를 자꾸 잃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온화 경향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자체의 그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 다시 말해서 이온화 경향 때문에 한 3V 이상의 높은 기전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는 과거 니켈 수소 배터리보다도 3배 가까이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리튬을 갖다가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혹은 뭐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 뭐냐면 양극재잖아요. 예. 양극재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 또 리튬입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튬을 갖다가 각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이걸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핵심 전략 산업이냐? 이게 세계 전역의 골고루 그다음에 풍부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너무 흔하니까 사실 네. 전략적인 의미가 약간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리튬이 묻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령 뭐 호주라든지 아니면 남미의 여모 이런 쪽에서만 리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석유처럼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뭐 자원의 무기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국가 간 자원 전쟁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튬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획득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얀 석유라는 표현에서 좀 많이 와닿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AI 전략 산업에서도 핵심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서 이걸 매장하고 있는 국가에도 위상 올라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이걸 또 채굴 해서 그걸 또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전략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국내 리튬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예.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각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리튬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9.3만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세계 4위에서 5위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게 되면 캐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부각을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사실은 투자하고 램프업을 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상업 생산에 돌입하는 거는 올해가 이제 본격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특히 1월, 2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그 굉장히 싼 가격에 그 미리 계약한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 2월 달까지만 해도 생산 원가보다 낮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1, 2월 달은 적자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신규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리튬 자체의 가격 자체가 킬로그램당 뭐 한 7.5달러 정도 수준에서 현재 한 21달러, 22달러 정도 수준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계약이 갱신될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해서 이제 사실은 올해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V 시장에 대해서 ESS 시장 거기다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붙고 있기 때문에 물량까지 사실은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램프업이 끝났으니까 수율이 올라가니까 생산 원가 자체가 좀 내려가겠죠. 따라서 올해는 리튬 사업 이익 창출에 어떻게 보게도 원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다음에 25년까지 생산을 해놨던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튬 재고들. 이것들이 과거에 리튬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재고평가손을 받았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시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원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리튬 사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리튬 사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고체 시대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부분 얘기 나오면서 더 많이 얘기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의 SDI나 공이 황화물계 그 고체 그 전해질을 쓰거든요. 그래서 황화물계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황화물계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가 뭐냐면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에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네. 그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핵심 원료는 뭐냐? 이게 바로 황화 리튬입니다. 황화 리튬. 황화 리튬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 생산 원가의 80% 정도를 차지해요. 되게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고체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왜 비싸냐? 황화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예요, 지금.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리려고 하고 있냐면은 킬로그램당 5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전고체 가격,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무슨 수로 그 포스코 홀딩스 그룹 자체가 이 황화물계 그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낮출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황화 리튬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낮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스코 홀딩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리튬을 갖다가 직접 생산해요. 그러니까 리튬 생산 단가가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생산 원가가. 보통 가령 뭐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SQM들이 보통 리튬을 갖다가 그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킬로그램당 한 8kg 정도 수준이거든요. 8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그에 거의 필적하는 수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그 생산 원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을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생산 단가도 굉장히 싸다. 또 하나, 이제 황화 리튬을 만들려면 황이나 황화합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와야 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이 코크스를 만들 때 부생가스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생가스에 황 성분이 엄청나게 함유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황이라는 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 썩은 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악취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폐기했는데 이것도 정화해야지 폐기했는데 여기서 황 성분을 갖다가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러니까 황이라든지 아니면 황화물을 갖다가 얻는 가격 자체가 제로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튬하고 황 혹은 황화물을 갖다가 얻는 그 생산 단가 자체가 다른 회사랑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 그 황화 리튬을 만들 때는 습식 공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용매 같은 걸 부어가지고 약간 그 액체 성분을 갖다가 부어서 그런데 이걸 갖다 특수 건식 합성 공정 기술을 갖다가 완료했어요. 이게 뭐냐면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걸 포스코 홀딩스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을 통해서 훨씬 싼 가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황화 리튬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건식 공정은 훨씬 더 싸냐? 이 습식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말릴 때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식 공정을 갖다가 완성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 자체가 완전히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황, 그다음 황화 리튬은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고체 전해질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밸류 체인 자체도 수직 계열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 그룹 자체를 갖다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튬 사업 본격화도 되고 있는 거 황화 리튬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원가 절감 능력도 네네네. 갖고 있고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그러니까 수 다른 있는 회사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이걸 네. 갖다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습니다. 네. 예. 최근 포스코홀딩스 언급하는 증권사가 좀 많아지었는데 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였구나. 너무나 쉽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어려운 2차 전지 네네. 전문 지식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산업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 잘 들으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그런 경쟁력 가진 포스코홀딩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자리에 케빈 워시라는 매파적인 인물을 지명을 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코스피도 5,100선이 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1,450원대로 올라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우중충한데요. 그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는 2월은 변동성 관리의 달이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설 연휴로 인한 이익 실현 심리와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반도체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내림세를 걷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245조 원 그리고 179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디램 값이 70%대에서 100% 오를 것이다. 이러한 게 그 근거였고요. 이어서 오늘도 우주항공주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위성 100만 기 발사 계획도 내놨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주가 지수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은행주, 오늘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케빈 워시 수혜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월가 출신인 케빈 워시가 복잡한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오늘 은행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토지 자산주입니다.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섹터인데요. 정부가 도심 집중형 공급 계획을 발표한 후에 유휴부지 사업화 기대감이 오늘 토지 자산주의 센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AI주도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최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이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주도 오늘 쾌청한 흐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방역 관련주의 매수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 워시쇼크에 오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목표가 140만 원 리포트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2027년까지 수요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 4분기에 영업이익이 97% 급증을 보이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잇따라 목표가를 330만 원 그리고 3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LS증권에서 목표가 350만 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효성중공업 주가가 비가 내리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요. 이어서 화장품주 APR 살펴보시면 오늘 대신증권에서 올해 매출 2조 원 돌파가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7% 상향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고려아연 국제 은 가격이 30%대 폭락을 보이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초 4조 원의 수익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에서는 뜨거운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삼표 시멘트, 성수에서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꽉 찬 상한가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리코, 관계사 휴스템의 본사 임원을 전면 배치한다는 소식 속에 개장 직후에는 상한가로 직행했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 비슷한 차트 모습인데 3%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 단단히 채비해서 내일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